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설명정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왕자의 게임으로 학문하기 첫 번째 라니스터 시간 영상 올리고 지인분들께서 많은 평을 남겨주셨어요. 조금 더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응원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라니스터라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수도 없이 많은 라니스터 가문 배우들이 나오는 영상들 속에서 제 얼굴이 등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응원과 저 개인의 재미를 통해서 기운을 다시 얻고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았습니다. 바로 라니스터 가문이 다루어졌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 가문이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타크 가문입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모두가 응원하는 찐 주인공 스타크 가문입니다. 라니스터 가문이 금발의 사자가 그 가문의 상징이었다면 스타크 가문은 다이어울프라고 하는 덩치가 큰 늑대가 그 상징입니다. 구성원들과 스타크 가문의 스토리를 보면 절묘한 상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늑대 애호가인 지인분이 있어서 늑대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늑대도 맹수지만 그들은 호랑이, 곰, 사자 같은 개별 개체의 전투력으로는 훨씬 강한 다른 맹수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늑대들이 사냥을 하고 먹으려고 할 때 그 사냥감을 뺏으러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늑대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먼저 우두머리 늑대가 적들을 맞는 동안 구성원들이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배를 채운 구성원이 교대해주고 또 그 사이에 싸우던 구성원은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자기가 힘은 더 센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미 늑대 무리는 배를 채우고 있고 줄인 배와 상처뿐인 영광을 가지고 결국 떠나게 되는 더 강한 맹수들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스타크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감명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성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볼까요? 스타크 가문의 배경이 되는 북부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늘 날씨도 춥고 풍요로운 어떤 식량도 생산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로 맹주로 우뚝 선 가문의 가주 에드윈 스타크,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제이미 라니스터와 검술로는 1, 2위를 다투는 쌍벽입니다. 그런데 시즌 1에서부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세요. 혹시 시즌 1도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스포가 되었겠네요. 그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그의 5남매와 한 명의 서자가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는가가 스타크 가문과 관련된 왕자의 게임 스토리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북부의 가문들을 결집하여 라니스터 가문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롭 스타크, 그리고 수도로 가서 귀부인 혹은 왕비가 되고 싶었지만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휩쓸림 속에서 결국 권모술수를 배워나가는 산사 스타크. 저는 산사 스타크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사역을 지날 때 그게 산사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여자라고 하는 차별, 그리고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전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암살자로 성장해 나가는 아리아 스타크. 벽을 타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결국 하반신 불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까지 가게 되는 브랜 스타크. 오남매인데 분명히 걔는 무슨 스타크였더라? 내가 아이언맨이다, 토니 스타크.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걔가 이름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스노우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반전을 가진 서자 존 스노우까지 그들은 가문의 기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결국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라니스터 가문은 그 가원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처럼 저는 스타크 가문이 가진 힘, 끈끈한 연대는 그들의 가원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가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유익한 학문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스타크 가문은 라니스터 가문과 세력적으로 맞수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가원도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라니스터 가문이 부채를 이용해서 자본주의 속에서 기회를 찾고 최소 자본으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면, 스타크 가문의 가언은 자본주의의 정반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언은 바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제 영상보다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금융위기를 다룬 빅쇼트와 한국의 IMF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 이 두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빅쇼트는 좀 다큐에 가깝고요, 국가부도의 날은 팩션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영화가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신흥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영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한 가지 징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모두가 빚쟁이면서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영화 보면 유아인이 막 칠판에 적거든요. 뭐 그 장면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빅쇼트에서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호스티스 바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춤추는 여자가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막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경제관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지난 영상에서 자본주의가 호경기일 때는 부채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호경기가 되면 사람들의 주머니엔 돈이 넘쳐납니다. 이 돈은 자기가 번 돈도 있지만 은행이 빌려준 돈도 많아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들은 넘쳐나거든요. 은행들이 주는 돈을 누군가가 소비하게 되면 그건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사면 레버리지 투자가 돼서 돈이 불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런 호경기가 오면 우리 모두는 사자의 심장을 장착한 라니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기회를 잡았다고 성공담이 펼쳐질 때 저 구석에서 굉장히 성가신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이 오고 있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 중에 스타크 가문의 가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여기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이 호황이 끝나고 어려워질 것이다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2020년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코로나 사태로 큰 폭락을 겪고 나서 레이 달리오의 예측이 이번에도 맞는 것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출판사나 레이 달리오님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영상에서 이 책을 잠깐이라도 소개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 책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겨울이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적 남자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 경제는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 한다는 그런 경제학 용어인데요. 사고 실험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낚시 도구를 만들어 파는 목수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은행이 5%의 이자로 100만 원씩을 빌려줘요.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죠. 이 두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은행으로부터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은 210만 원이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자본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새로 돈을 찍어서 공급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는 그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현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돈이라는 것의 값어치가 낮아진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노동보다는 한정된 자원,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사람들이 꼭 생활에 필요한 집과 같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동으로 얻게 되는 수익보다
부동산이나 우량기업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부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시스템 구조상 사람들 전체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양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호황기엔 모두가 승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산시장에는 일정한 자정작용이 있어요. 자산시장이 상승한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에선 쉽게 와닿는 예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짜리 아파트가 10채가 있어요. 이건 10억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10억의 돈을 더 싸들고 와서 이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되죠. 정확히 100%의 수익 2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10억을 인정하고 10억의 돈을 더 싸들고 와서 이 집들을 사게 되면 30억이 되겠죠. 그럼 수익률은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30억의 자산 가치에서 누군가가 10억 원을 더 가지고 오면 40억이 되죠. 이번에는 30%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같은 금액의 돈이 지속해서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계속해서 그 돈이 유입된다고 해도 수익률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시키려고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서서히 자산을 팔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가장 무서운 세 번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호경기 때 라니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돈만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선 가격을 약간씩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은행은 앞으로는 자산을 살 새로운 어린 라니스터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본과 부채를 섞어서 샀던 자산들은 이제는 자본만 가지고 사야 하는 자산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 점점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어지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은행은 마침내 가장 무서운 최후의 결정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자산을 뺏어서 매도해버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버블 붕괴가 이런 원리로 시작되었어요. 경제 위기가 다가올 때 많은 스타크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가 옷을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고요. 물론 부채 디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무서운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적 남자가 스타크 가문의 가언을 빌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아니라 스타크 가문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라니스터 가문과 달리 스타크 가문은 어려움 앞에서 연대의 힘으로 끈끈한 유대감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가장 강한 가문으로 다시 재기하게 되는데요. 저명한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자신의 저서 상식 밖의 경제학에서 사람의 행동 동기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제 논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고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상식 밖의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는 엄밀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섞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회 규범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를 만약에 경제 논리로 보상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왕좌의 게임에서도 나왔습니다. 복수를 향한 여정을 떠났던 아리아 스타크가 요리사가 되어버린 옛 친구를 만나서 늑대 모양의 파이를 선물 받아요. 아리아가 이거 파이 굉장히 맛있다 얼마야? 라고 물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하거든요. 친구 사이엔 돈 안 받는 거야 라고요.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가장 무서웠던 겨울은 1929년에 대공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힘은 루즈벨트 역시도 사회적 연대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사회 규범의 논리로 서로 연대해서 살아나간다면 언젠가 이 위기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을 다룬 설명적 남자 시간 유익하셨나요? 그 뒤에 한 문장을 덧붙여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Winter is coming, but spring is coming also. 우리에게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야?